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동안 저는 가족이란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져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은 삶의 형태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질 수도 반대로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겪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내 주변 인연들을 더 소중히 대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8년 전 시아버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혼자가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얼굴도 한번 뵌 적 없는 남편에게 오촌이 되는 당숙모님까지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죠. 크지 않은 집에 남편과 아이 두 노인까지 복작복작하게 살아오면서 몇 년간 참 우여곡절도 많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없고 조용하신 분인데 달리 말하자면 차가운 구석이 있어요. 실수를 두고 지나치게 나무라시는 일은 없지만 좀 서운하다 싶을 만큼 차가운 말로 상처를 주시곤 했죠. 물론 시어머니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가끔 눈을 감아주거나 좀 보듬어 주시면 좋겠다 싶을 때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좀 헤매다가 아이를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열이 오르는데 감기라고 생각한 저는 아이가 추울까봐 꽁꽁 싸매고 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산후조리를 위해 집에 와 계셨던 어머니께서 아이 옷을 여미는 제 손을 뿌리치고 옷을 다 벗기더라고요.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 어미란 사람이 제정신인 거냐? 어머니께서 아이 몸을 찬 물수건으로 닦아 열을 내려주시고 난 후에야 아이가 괜찮아졌어요. 몰랐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은 어머니에겐 정말 변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애미가 그렇게 군뱅이처럼 들여 터지다간 애 잡는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머니 말씀은 하나 틀린 것이 없었지만 늘 날이 서 있어서 제 가슴에 상처를 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만 했어요. 어렸을 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자란 것이 없다고 자기도 그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이젠 괜찮다고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지내다 보면 마음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딨어. 다들 배우면서 변화해 나가는 거지. 그건 다 노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변명이야. 하지만 시어머니를 겪어보다 보니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차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남달랐던 남편 때문이었어요. 모시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니었고 늘 제 의견을 따라주던 남편은 갑자기 모시겠다 못을 바꾼 통보했죠. 그 때문에 싸움이 없던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가 오고 갔고 수일 동안 집안 분위기가 냉랭했었어요. 친구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냐며 이혼이라는 강수를 두고서라도 버티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저도 평소엔 애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들을 핑계로 쓰네 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다 때려치우고 어디 진짜 이혼할까라고 마음을 먹어보니 가장 먼저 애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혼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안 만날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렇게 불행해질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전에 없던 고집을 부리는 것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시골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겨울에 수도가에서 샘물이 마당으로 흘러 얼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만 그 얼음에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함께 사는 사람도 없다 보니 발견이 늦어져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담이 높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눈에 띄기 어려웠는데 마침 옆집 아주머니께서 발견하시고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체온증에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며칠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4남매를 두었는데 저희 남편은 그중 셋째였고 개중엔 가장 효자예요. 첫째 형님께서는 미국에 이민 가신 지 오래고 둘째 아주버님은 서울에, 막내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죠. 그나마 저희가 어머님 시골이랑 가까운 편이긴 했지만 자주 오고 갈 정도의 거리도 아니었고요. 자식이 넷인데 혼자 있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희 남편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혼자 있다가 또 다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됐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요난 떨지 말아라. 됐고요. 어머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시골집 팔아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태어나면 우리 집으로 가요. 뭐? 그 집이 어떤 집인데 팔아? 너 미쳤냐? 어차피 다 낡아 빠져 쓰러진 집 무슨 미련이 남는다고 그래요. 잠만 말고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시어머니 앞으로 된 집을 팔아버렸다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아무리 부모라지만 남의 명의 재산을 그렇게 쉽게 팔 수가 있나요? 하지만 광복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이 천지개벽이라도 한 줄 아시는 어머니께서는 믿으신 거죠. 갈 곳이 없다고 하니 별 수 없이 저희 집에 오시면서도 남편에게 화가 나 2달간 말을 안 하셨어요. 그제야 별 수 없이 어머니 모시려고 한 거짓말이다 고백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저희 남편 시어머니를 닮은 겁니다.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었지만 냉정하고 모진 소리가 필요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차가워요. 그 집 팔아버렸다는 말 한마디에 어머님께서 얼마나 속을 끓이셨는지 2달 사이에 살이 쏙 빠지셨거든요. 어쨌거나 시어머니 모시는 것을 반대했던 저도 다시 돌아간다는 어머님을 말려야 했습니다. 병원에 머물면서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어머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꾸준히 병원 진료가 필요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님이 더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셔도 빈혈로 쓰러지지 않는 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처음엔 건강이 좀 나아지실 때까지 머무시라 그렇게 붙들어둔 것이 어느새 8년이란 세월이 되었네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려 6 식구가 살았어요. 저희 부부, 시어머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2. 그런데 왜 5이 아니라 6이냐고요? 바로 남편의 오촌 당숙모님이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숙모님은 남편도 어렸을 때 뵙고 이후 뵌 적이 없었던 분이에요. 시어머니도 당신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아주 가끔 소식을 주고받았던 것이 전부였다고 했죠. 당숙모님은 밑으로 무려 6남매를 두셨는데 첫째와 둘째는 먼저 저 세상에 보내시고 남은 남매 중 5째와 일본에서 오래 머무셨다고 해요. 그러다 일본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시고 오랜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 후유증이 좀 길게 남았나 보더라고요. 편마비가 와서 오른쪽을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셨는데 걷지를 못하시니 간병인도 필수였어요.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 말로는 일본에 사시다 귀국하신 것은 일본에서 고치기 힘든 병이라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5째가 의료시설이 더 나은 한국 병원으로 모신 거라고요. 근데요, 큰 수술이 필요한 중병도 아니고 차차 예우를 기다려볼 수 있는 병에 일본, 한국 차이가 있었을까요? 5째 자식은 당숙모를 한국 병원에 입원시킨 뒤 간병인의 1달치 월급을 미리 주고는 귀국해버렸더라고요. 그 나이 든 노인분을 놓고 자식이 말도 없이 가버린 거죠. 네, 사실 버린 거예요.
저희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당숙모님께서 오래된 수첩을 가지고 계셨는데 가장 빠른 연락이 닿은 것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일본에서 산다던 당숙모님이 한국에 그것도 병원에 있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거기다 자식들이 다 연락이 닿지 않아 문제를 해결할 지인을 찾고 있다니 말이에요. 늘 냉정을 유지하시던 시어머님께서도 그때만큼은 허둥지둥 하시더라고요. 셋째야, 나는 뭔 소린지 통 모르겠다. 네가 좀 받아봐라.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너희 당숙모 말이다. 일본에 가서 산다던 그 양반이 갑자기 한국에 있다지 뭐냐. 그것도 병원에 있다는데 자식들이 하나도 연락이 안 된단다. 당숙모님이요? 자식들이 연락이 안 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나도 모르겠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는 시어머니께서 건네주신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죠. 정황상 다섯째가 거동이 불편한 당숙모님을 한국까지 데려와 버린 셈이었어요. 한국에 남은 형제들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은 겁니다. 감사하게도 당숙모님을 봐주시던 간병인 분께서 문제를 빨리 파악하시고는 기간이 끝났음에도 일주일 정도를 더 봐주시면서 저희한테까지 연락을 주신 거예요. 당숙모님이 연고도 없이 병원에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 아무리 먼 친척이라지만 외면할 수가 없었죠. 놀란 시어머니는 병실에 있는 당숙모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늘 차갑고 냉정한 모습만 보이셨던 시어머님이시기에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일 허다해요. 어머님 맡기시고 한 일주일은 줄곧 연락되셨는데 어느 날부터 문자 메시지도 전화도 안 받으시는 걸 보고 설마 했죠. 일본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더니 어머님 연락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다른 형제들도 안 받아요?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첩에 자식들 번호랑 주소가 다 있기는 한데 어느 누구 하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받지도 않아요. 아유,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안타까워서 차마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라도 오게 됐으니 다행이죠. 참 자식이 뭐고 병이 뭔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간병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잠깐이어도 남의 손에 내 가족 맡기는 거 힘든 일인데 어떻게 간병인한테 죄다 맡기고 그렇게 쓱 사라져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계속 병원에 머무실 필요는 없었어요. 집에서 머무시면서 꾸준한 재활치료를 하면 편마비는 금세 호전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남은 병원비와 간병비를 정산하고 당숙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은 조금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느낌이 나시는데 당숙모님은 참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작고 왜소한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간병인 말로는 며칠 마음고생하시면서 더 살이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는 시어머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고 저와 남편을 향해 꾸벅 머리를 숙여 인사하시더라고요. 참 안 됐다. 자식된 도리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요. 당숙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시어머님이 함께 지내셨어요. 그래도 한쪽 손은 마비가 없으셔서 혼자 밥도 드실 수 있고 앉아 계실 수도 있었죠. 얼굴 근육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말씀하실 때 조금 어눌하긴 했어도 의사소통에도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시니 화장실이나 몸을 씻는 일은 아무래도 혼자는 무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거들겠다는데도 한사코 됐다 하시며 본인이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힘에 부치셔서 저나 남편이 화장실까지 부축해다 드리면 그 안에선 시어머니가 다 하셨죠. 대소변을 보게 하는 일이나 구석구석을 씻기는 일처럼 간병인이 필요한 일을 하시니 시어머니도 고되셨겠죠. 그런데도 힘들다 내색 한번 안 하시고 틈틈이 서로 말벗이 되어 지내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육촌 형제들에게 수도 없이 연락했어요. 자식들이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누가 엄마를 데려갔단 소식을 듣기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싶었을까요? 결혼식 때도 얼굴 본 적 없는 육촌 형제한테 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겨우 막내 자식과 연락이 닿았어요. 어머님, 우리 집에 계신 건 알고 계세요? 저희도 사정이 곤란해요.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누나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데리고 귀국하신 건데 어떡해요? 그럼 그분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모셔야죠. 어머님이 저렇게 계시는데도 마음이 편하세요?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압니다. 근데 저희도 정말 사정이 안 돼요. 마음 같아선 우리 엄마 제가 모시고 싶은데 모실 수 있는 방도 없고 병원비 낼 돈도 없어요. 누나 말로는 마비가 와서 내내 옆에서 거들어야 한다는데 저희 부부 집에 돌아오면 한밤중이에요. 그럼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냥 이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방임이에요. 부양 의무가 있는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나몰라라 해요? 솔직히 저는 독립해 나온 지 오래고 부양을 해도 아버지 재산 가져간 큰형님이 해야 맞죠. 아이, 누나도 할 만큼 했어요. 오죽했으면 일본 사는 누나가 데려가 모셨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일본인 사이 눈치 보면서 살았던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저 못합니다. 가진 순서로 따지면 큰형님이 모셔가는 게 맞아요. 큰형님한테 연락하세요. 어떻게 그런 모진 말로 부모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고 한 말이었겠죠. 당장에 부양하는 자식이 없으면 저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했을 겁니다. 나보다 부모의 재산을 더 가져간 형제에게 책임이나 죄책감을 떠넘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전화 통화는 밖에 나가 몰래 했고 집에서는 당숙모님의 자식들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어찌 모르실까요? 원래 성정이 남들에게 싫은 내색 안 하시고 다 품는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숙모님은 맏며느리로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당숙모님이 혼자가 된 후 둘째가 시아버님을 모셔갔다고 해요. 당숙모님을 아시는 분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놀랍게도 당숙모님의 시아버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에게는 큰할아버지가 되는 분이셨죠. 100이 가까운 연세에 여전히 둘째 아들의 집에서 머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그나마 대화가 통하는 큰할아버님 가족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질 것도 없었어요. 큰할아버님이나 당숙모님이나 누가 누굴 돌볼 처지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의 자식들에게 부양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큰할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시력도 청력도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는 하지만 기억력이 참 좋으셨어요. 맏며느리 이야기라니 추내 말이냐 하고 대번에 기억해내셨죠. 큰아들이 살아있을 적엔 맏며느리와 함께 살다가 둘째 아들과 함께 산 지는 1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숙모님이 결혼하신 후 줄곧 모시고 산 세월이 그리 짧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큰할아버님께서는 당숙모님이 잘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노인이라고 눈치가 없을까요?
자식들이 넌지시 한숨과 함께 어두운 낯빛으로 한 이야기에 다 눈치채셨겠죠. 누구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었지만 달리 해결 방도도 없었습니다. 큰아버님의 자식분들이 자기가 나서서 연락해보겠다고 나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어쨌거나 당장 모시고 갈 자식이 없으니 저희 집에서 머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도 대놓고 부탁은 안 하시지만 넌지시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남편은 회사에 가고 저는 아이들이 다 커서 상대적으로 바쁜 건 아니었지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까지 보내놨으니 결혼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지만 부모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결혼할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넣기 시작한 적금이 있는데 그걸 메꾸려면 일을 해야 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 아는 지인의 카페에서 설거지나 서빙을 하는 일이라 어렵지는 않았죠. 카페 이용 고객들이 주로 연령층이 있다 보니 제 나이 또래에 제가 있는 걸 더 좋아하시기도 했고요. 저도 사람들이 어울리며 보내는 그 시간이 좋기도 했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제가 일을 그만두고 두 분의 편의를 위해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죠. 당신 일을 좀 쉬는 건 어때? 어머니 혼자서 당숙모님 힘에 부치실 텐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그게 쉽지는 않네. 애들 앞으로 다달이 들어가는 적금이 50인데 당장 일을 쉬면 그걸 어떻게 메꿔. 어떻게든 당숙모님 모셔가도록 해야지. 그때까지만 당신이 쉬어. 어차피 그 돈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나 필요한 돈인데. 그래도 그만한 자리가 없다 싶으니 그만두기도 아쉽고 당신만큼 나도 걱정은 되는데 일을 쉬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남편 입장에서야 조금이라도 젊은 제가 함께 있어주는 게 마음이 놓이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마음만 앞세워 결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일에 대한 보람도 보람이고 돈도 돈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종일 두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에게는 애들 결혼 적금 핑계를 대고 일을 시작한 거지만 실상은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제가 어머니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많다고 했었죠.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제 일을 거들어 주시진 않았어요. 당연히 제가 할 일이긴 했지만 청소기 돌리는 일이며 물걸레질, 설거지 뭐 하나 나서서 도와주시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도와주지 않는 것이면 괜찮은데 그렇게 훈수를 두셨습니다. 바닥 물걸레하는 스팀 청소기를 샀는데 바닥은 물걸레를 빨아다 하면 될 걸 허튼데 돈 쓴다고 잔소리하시고요. 남편 속옷은 꼭 따로 손빨래하라고 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꼭 한 소리씩 하셔서 김 빠지게 하셨죠. 되게 틀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손걸레질보다 스팀 청소기가 더 깨끗이 닦인다는 건 모르시는 옛 사람이시니까요. 초기에는 뒤늦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작정하셨나 싶어 이러면 못 모시고 산다고 남편이랑 한판 한 적도 있습니다. 내내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뭘 알겠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 성이 안 차시는 거니 그냥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공존하려거든 제 숨통도 튀어놓아야 하니까요. 물걸레질 하라고 하셔도 스팀 청소기로 바닥에 광을 내놓고 남편 속옷은 손빨래 하라고 하시면 남편한테 빨라고 했어요. 음식 간에 대해 훈수 두시면 완벽하게 남편 입맛에 맞춰 음식을 내어놓고 남편이 한 소리 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좋은 방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종의 묘한 기싸움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계속 지내다 보니 남편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의 행동이나 말씀에는 저를 괴롭히려는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신이 시어머니와 그렇게 살았고 그런 말씀을 들었다 보니 며느리에게 할 줄 아는 말이 그뿐이었던 거죠. 시어머님도 스팀 다리미가 좋으신 줄 알고 늙으면 손목이 아프니 빨래도 세탁기가 하는 게 맞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살며 시어머님은 천천히 날이 선 모서리를 둥글게 깎고 조금씩 유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종일 시어머님이랑 붙어 있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결혼 적금 핑계를 대고 나간 거죠. 일 끝나고도 수다 떨다 오면 그래도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대여섯 시간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시어머님과 갈등 없이 더 잘 살게 하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황이다 보니 마음이 쓰여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들렸는지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셋째 너는 신경 쓸 거 하나 없다. 그래도 어머님이랑 당숙모님 두 분만 집에 머무시는 것이 좀 마음이 안 놓이긴 해요. 안 놓일 건 또 뭐냐. 나는 수발 필요한 노인네도 아니고 밥도 알아서 차려 먹고 혼자서 마트도 갔다 올 수 있다. 너가 신경 쓸 건 하나 없어.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당숙모님이 혼자서 화장실만 가실 줄 아셔도 괜찮을 텐데. 당숙모님 부축하시다 어머님도 허리 안 좋아지시면 어쩌고요. 아직도 빈혈은 있으신데. 너네가 걱정할 일 없게 내가 알아서 하마. 빈혈약도 제대로 챙겨 먹고 있어서 요즘엔 어지럼증도 없다. 그 양반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서 내가 힘쓸 일도 없어. 됐으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대로 할 일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했지만 마음은 그리 편하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내색은 안 해도 나한테 얼마나 미안하시겠냐고요. 본인은 얹혀 사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당숙모님은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붙들고 있어 못 내보내는 거로 생각하니 자연히 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는 작고 사소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비우고 나면 어머님께서 여기저기 청소를 해둔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힘쓰는 일은 어려우시지만 제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설거지를 해두시거나 빨래를 개워두는 식으로요. 저는 내심 감사하면서도 시어머니께서 너무 눈치를 보시나 싶어 그러지 마시라고 하셨는데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랐던 건 시어머니께서 웃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당숙모님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오촌 조카집으로 왔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당숙모님을 웃게 하시려고 옛날 이야기도 꺼내시고 드라마도 함께 보시며 일부러 웃으시고 했어요. 하지만 당숙모님은 성향도 원체 말수도 없고 조용하신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 눈치를 엄청 보시는 거예요. 한 번은 자면서 이불에 크게 실수를 하셨어요. 이불도 이불이지만 매트리스가 다 젖어서 말려야 했는데 그건 시어머님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셨죠. 시어머니께서 어떻게든 본인이 다 하신다 하셨지만 겨울 이불은 좀 두툼한가요? 이불을 들어 세탁기로 가져가는 것도 힘에 부치셨어요. 결국 저와 남편이 나서서 뒷정리를 다 했는데 그때 당숙모님이 우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노인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있어 별로 대수롭지는 않았어요. 그건 그거고 일은 늘었구나 싶어 언제 빨고 출근을 하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숙모님께서 불편하신 몸을 겨우 기대고 앉아 눈물을 흘리는데 아유, 그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키도 아이처럼 작으시고 뭘 잘 챙겨드려도 마음의 문제인지 살도 금방 붙지 않고 앙상하고요. 근데 아이처럼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하시는데 애가 우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식 버린 그 육촌 형제들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저런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마음 편히 방치할 수 있었을까요?
참 사는 게 뭐라고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한들 불쌍한 부모를 저렇게 둘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당숙모님 안아드리면서 괜찮다고 울지 마시라고 위로해드렸습니다. 나이 든 게 뭐가 죄인가요? 사람은 다 늙어요. 저도 늙고 남편도 늙고 결국 우리 아이들도 늙을 겁니다. 젊어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는데 부모가 똑같이 아이처럼 힘이 없어질 땐 그렇게 버림도 받아요. 자식은 왜 나를 낳았냐? 부모 역할 못하는 부모 탓이라도 하지. 우리 당숙모님 같은 분은 자식 원망도 안 합니다. 일본 생활이 어땠는지 본 적은 없지만 말도 안 통하는 일본 딸네 집에 가서 산 세월이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당숙모님을 보면서 어쩌면 한국에 오면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처음 병원으로 당숙모님을 찾아갔을 때 저는 그 표정이 상처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어요. 그건 마치 예견된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의연한 표정이었죠. 그렇다고 저희와 연이다 함께 지내게 되실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한 것 같지만요. 여하튼 그 모습은 저에게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라 저는 좀 더 당숙모님을 가까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내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무리 집안일하지만 힘드신데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방에 캠핑용 소변기 놔드렸어요. 밤에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실수하실 수 있으니 기저귀 착용해 보시라고 편하고 소재 좋은 거 사드리고요. 병원 오고 가며 꾸준히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시어머님이 밀기 좋은 더 좋은 휠체어도 사드렸어요. 저희가 없어도 날이 좋은 날 아파트 단지 구경도 하시고 어느새 같은 단지 내에서 친구도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차츰 몸이 좋아지시고 놀랍게도 딱 2년 차에 마비 증세가 거의 없어지셨습니다. 어머님과 손잡고 걸어 다니시고 제가 일하는 카페에 두 분이 오셔서 여름이면 빙수도 드셨죠. 당숙모님께서 팥빙수를 참 좋아하셨어요. 요즘 빙수는 옛날 빙수랑 달리 부드럽고 더 고소하다면서요. 봄이면 봄꽃놀이도 가시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 근처로 피서도 갔죠. 당숙모님이 없을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시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늘 차갑게 셋째야 하고 이르던 어머님께선 마치 저를 당숙모님 대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시기도 했죠. 건강해진 당숙모님도 차츰 웃음을 되찾으시고 한 번씩 제 얼굴을 만지시며 셋째는 참 곱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러니 저도 차츰 모시길 잘했다 하게 될 수밖에요. 아마 그때 저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했더라면 평생 마음에 남았을 겁니다. 시어머님은 더 하셨겠죠. 지금처럼 저렇게 마음 편한 웃음 보이시는 일도 없으셨을 거고요. 그렇게 함께 지내는 5년 동안 저희는 가족이 되었어요. 당숙모님이 안 계시는 집은 상상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육촌 형제들이요. 그때까지도 연락 한 번이 없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100번 양보해서 형편이 어려워 그렇게 맡겨둘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적어도 명절에 연락이라도 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5년 동안 남은 형제가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 놓고 갔다던 그 일본에 사는 딸은 한 번 연락이 있기는 했습니다. 행여나 데리고 가라고 할까봐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괜히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한국 살아도 힘든 일을 일본까지 데려와서 남편 눈치 보면서도 내내 돌봤어요. 말도 안 통하면서 밖에 나가서 길 잃어버려서 경찰서 불려가게 만들고 일본 돈 계산할 줄도 모르면서 마트 갔다가 사고치고 나라고 얼마나 편했겠느냐고요. 근데 병수발까지 들라고요? 참 염치도 없지 그것들. 큰오빠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이제 몰라요.
그렇게 저는 대답할 틈도 없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절대 자기한테 연락은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차츰 기대도 사라졌어요. 우리 집에서 저희 가족도 당숙모님도 서로에게 익숙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누구도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을 하나 더 얻은 기분으로 살아갔으니까요. 저는 당숙모님이 저희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셨으니까요. 시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제가 끝까지 모시려고 했어요. 당숙모님은 어느새 저에게 그런 분이 되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참 그 자식이라는 게 끝까지 부모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더라고요. 어느 날 큰할아버님의 부고 소식이 온 겁니다. 당숙모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당숙모님은 안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에 대한 명복은 혼자서도 충분히 빌겠다고 그냥 안 가고 싶으시다고요. 왜 안 가고 싶으셨겠어요? 모신 세월이 얼만데 마지막 가는 길 잘 가시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인사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 싫으셨던 겁니다. 자식들이 제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행여나 자식들 볼까 무섭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오촌 조카들 손잡고 오는 모습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당숙모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래서 저희만 깊은 밤에 조용히 다녀왔어요. 육촌 형제들은 한 명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행여나 당숙모님이 올까 걱정도 되고 부모 버린 나쁜 놈들이란 손가락질이 두렵기도 했을 거고요. 큰할아버님 둘째 가족들과는 이따금 연락하곤 했어요. 당숙모님이 많이 호전되셔서 거동도 하시고 잘 지내신다고 하니 좋은 일 하는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칭찬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니 감사했죠. 그리고 저희를 더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 말씀하시더라고요. 큰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정리하셨는데 그중 하나를 당숙모님 앞으로 물려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되 자신을 끝까지 모시고 산 둘째 자식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증여해 주셨죠. 하지만 그 두 번째는 셋째도 넷째 자식도 아닌 첫째 며느리인 당숙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고 해요. 자식이 먼저 갔으니 염치가 없어 맏며느리를 떠나 살아야 했지만 살면서 그때만큼 편한 적도 없었다고요. 옛날에는 시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모시고 살았다지만 당숙모님이 그렇게 효심이 지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춘애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다. 조금 어려운 딸.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지막 유지를 남기셨더라고요. 2층 작은 상가 건물이 있는데 노른자 땅도 아니고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은 아니어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전에 저희 부부가 다녀가신 후 한 번도 내색은 한 적 없지만 마음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유산 논의를 하시면서 미리 당숙모님께 증여를 하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당숙모님께 재산이 갑자기 생기면 또 그 자식들이 얼마나 싸울지 그걸로 괜히 당숙모님을 힘들게 할까봐 망설여진다면서요. 그러면서도 결국 당숙모님 앞으로 뭐라도 남기고 싶으시다고 그 건물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둘째 자식분들, 작은 당숙님 분들께도 참 감사하죠. 당숙모님의 공을 인정해 주신 셈이었으니까요. 저희도 염려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당숙모님께 좋은 일이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가진 게 있으면 버림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다던 큰할아버님의 말이 아프게 남았고요. 근데 그게 결국 독이 된 겁니다. 작은 당숙께서 정말 조심스레 증여를 해주신 건데
어떻게 알았는지 당고모님 자식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큰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엄마인 당숙모님께요. 처음으로 당숙모님 휴대전화로 큰아들의 수신번호가 찍히더라고요. 그걸 보는 당숙모님의 표정이 어땠는지 말을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화가 나신 것도 같았지만 결국엔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로 전화를 못 받게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5년 만에 연락이 닿은 큰아들은 5년 만에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안이 곱게 보여서인지 저희 눈엔 그저 연극처럼만 보였지만 당숙모는 자식 눈물을 외면하기 힘들었겠죠. 5년 만에 당숙모님을 찾은 이유는 뭐겠어요. 큰할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탐이 나서겠죠. 그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위셨어요? 밥은 좀 잘 드세요? 누가 보면 우리가 당숙모 굶겨 데리고 있는 줄 알겠네. 미안하다. 그런 말 아니었어.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나이가 드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아프고 늙어가실 때는 털끝도 안 보이더니 왜 갑자기 나타나서 눈물바람이야. 형, 우리 몇 년 만인지 알아? 내가 기억이 나나? 그때 작은 집도 같은 동네에 살아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왔었잖아. 기억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했어? 당숙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찾은 줄 몰라? 내가 할 말이 없다. 사는 게 힘들어 그랬어. 마음이면 100번도 더 모시고 싶지. 내가 오죽하면 일본에 사는 애한테 엄마를 맡겼겠냐. 그래도 끝까지 모실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한국에 두고 가버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고 가버린 거 알았을 땐 나 몰라라 하다가 왜 이제야 찾아와서 그러냐고. 내가 큰아들인데 이제 내가 모셔야지. 어떻게 내내 엄마를 너한테 맡기냐. 네? 뭐라고요? 이제 와서 어머님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면목이 없습니다, 재수씨.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형편이 좋아져서 어머님 모시고 갈 수가 있게 되어서요. 그동안 저희 어머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못 보내드려요. 누구 마음대로 당숙모님을 데려가요. 제가 큰아들이니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재수씨. 그동안 돌봐주신 거 감사하지만 제 어머니니까요. 뭐? 내가 형을 뭘 믿고 지금 형이 뭐 때문에 당숙모님 모셔간다는지 모를 줄 알아? 내가 뭐 다른 이유라도 있어서 그런단 말이야? 너는 뭘 안다고 그래? 그러는 너야말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꿍꿍이? 꼴랑 그 몇 년 모신 거 가지고 유산 탐나 그러는 거 아니냐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두 재종 형제는 근 50여 년 만에 만나 그렇게 멱살잡이를 한 거죠.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남편의 말에 뭐 달리 대꾸는 못하더라고요. 마치 자격과 지위로 누르기라도 하려는 듯 내내 자기가 큰아들이다라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쫓아내듯 큰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왔다 간 듯 고요한 집에서 당숙모님은 난리가 난 거실을 묵묵히 치우셨죠. 당숙모님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화가 나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뻔한 목적을 가지고 안면 몰수를 한 채 찾아와 자기가 모셔가겠다는데 어떻게 선뜻 그러세요 하겠냐고요. 절대 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내심 가시면 어쩌나 걱정이 컸어요. 그렇게 가셔도 절대로 대접해 주실 분도 아니고 마음고생만 시킬 것이 뻔했으니까요. 큰할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이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모실 테니 유산 문제는 나중에 알아서 하시라 그렇게 말씀도 드려봤죠. 그런데 당숙모님을 데리고 있는 동안 저희가 재산을 어떻게 하기라도 할까봐 아주 걱정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재산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식 노릇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런다고 끈질기게 전화도 왔어요. 그렇게 여러 날을 시달리던 중 당숙모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결단을 내리셨나? 근데 그렇게 나를 잡아 마음먹고 부르니 많이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숙모님은 큰아들을 따라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정말 가시겠냐, 가셔서 매우 힘드실 수도 있다 말씀드렸지만 이미 마음 먹으셨다고요. 5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말도 못하게 정이 들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따라가겠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마는 못내 아쉽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당숙모님도 저희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였겠죠. 제가 마음으로 다해 모시겠다 해도 남은 남이니까요. 남편이 설득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당신이 안 된다 해봤지만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다고 포기하라시고요. 아무리 철천지 원수 같아도 부모한테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다 하시면서요. 당숙모님이 떠나신 후 오랫동안 집은 커다란 구멍이라도 생긴 듯이 허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매일같이 연락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연락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잘 있으시나 걱정돼서 찾아뵌 적도 있는데 그쪽에서 마치 자식들을 학대범 취급한다고 더는 오지 말라더라고요. 그래도 친구처럼 지내신 두 분은 만나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두 분만 달에 한 번씩 만나곤 했습니다. 참 그래요.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아이 같은 당고모님 그 한 분 난 자리가 크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숙모님께서 간암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위험한 상태로 저희가 급하게 찾아뵀을 때는 얼굴이 어찌나 시커매졌는지 알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내가 병을 갖다 키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신 걸 어쩌라고. 그러는 너야말로 제대로 모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호인 흉내나 낸답시고 방치한 건 너 아니야? 뭐? 이게 진짜... 병원에도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게 되는 바람에 쫓겨날 뻔도 했죠. 저는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서서 울 힘도 없었어요. 왜 당숙모님께만 이런 일이 있나, 왜 이 자꾸 가여오신 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했어요. 당숙모님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얼굴을 파묻은 저를 당숙모님은 또 가만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놀랄 일은 더 남아 있었어요. 당숙모님은 자신의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때마침 큰아들이 찾아왔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가도 짐이 될 텐데 시어머니와 저에게 병수발까지 시킬 순 없었다고요. 매년 어머님과 건강검진을 시켜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다니요.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령이긴 했지만 수술만 견딜 수만 있으면 가는 이식 수술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식 적합 검사는 해봤어? 아니, 어머니 연세가 몇 살인데 어차피 버티지도 못하실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90에도 수술하고 일어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수술도 안 해보겠다고? 말씀은 드려봤지. 제가 간 드릴 수 있는지 검사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라 하시냐? 당연히 안 받으신다고 하시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더 고생만 시켜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당숙모님을 포기한 겁니다. 치료를 해드릴 생각도 없었어요. 당숙모님은 한시가 바쁜 상황에서 고통만 줄이는 처치만 받으신 채 다시 한번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편이 자신이 적합검사를 받아보겠다고 나섰는데 저는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간을 떼어준다는 게 어디 쉽나요? 자식한테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냥 뭐라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알아보니 저와 남편 같은 경우 친족의 범주에 들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증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당숙모님은 서서히 안 좋아지셨고요. 정말이지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수술 시기도 놓쳤고요. 매일같이 병문안을 가서 내일까지만 살아계셔라. 내일 꼭 제 얼굴 보셔야 한다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내일까지만 살아계셔달라. 내일도 제 얼굴 보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나 싶더니 어느 날은 굉장히 힘든 얼굴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그 몸집만큼 아주 작은 목소리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나는 너한테 제일 고맙고 미안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떠나실 것처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몸뚱이밖에 없는 노인네를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거두었겠냐. 다 네가 선해서 그렇지. 귀하다 아가. 너는 나한테 많이 귀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모님, 내일까지만 사세요. 내일 제 얼굴 보셔야 돼요. 나한테 너는 많이 귀했어. 그게 당고모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날 밤 결국 당고모님은 내일까지만 살아 계셔달라던 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시고 가셨어요. 일이 날 것 같다고 예감하셨던 시어머님께서 임종을 지키셨고 아무래도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새벽에 뛰어왔지만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끝났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듯이 홀가분한 얼굴로 조문객을 맞는 그 큰아들의 눈엔 물기도 없더라고요. 일본에 살며 죽었다고 생각하며 산다던 다섯째도 왔고 뭐 여기저기서 숨어있던 자식들이 다 오긴 왔습니다. 그나마 개중엔 재산이라도 탐나 마지막에 찾아와 모신 큰아들이 가장 인간적이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감사했다 같은 인사치레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뻔뻔하게 조의금이나 나누던 그들이 인간 같지도 않더라고요. 당숙모님 살아생전 자신과 함께할 때도 많이 외로우셨겠다 했어요. 그렇게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당숙모님의 빈자리는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정말 영영 빈자리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울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당숙모님 사진을 보고 닦고 또 닦았어요. 시어머님의 부탁으로 두 분이 지난 봄꽃 축제에서 함께 찍으신 사진을 크게 인화해 드렸거든요. 사실 시어머님에게도 당숙모님은 그리 가깝거나 애틋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다 보니 친척을 떠나 그냥 한 동네 사람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병원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을 보니 세상에 그렇게 가여운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하면 둘이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책임감이 든 것을 보니 우리 뒤늦게 가족이 되려 그랬나 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된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유대감 같은 것이었겠죠.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곤 참 고마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 고향을 떠나 일본까지 가서 살면서도 내내 딸의 말도 안 통하는 일본인 사위에 눈치 많이 봤다고요. 그래서 내심 자신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좋았다고 했더랍니다. 버림받더라도 고향 땅이니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하고요. 당숙모님이 저희 집에 머물면서 마음이 편했다, 참 좋았다 하셨던 말들은 진심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당숙모님을 기억하고 기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당숙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당숙모님의 자식들이 갑자기 집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야? 우리가 계속 얼굴 보고 살 사이인가? 이거 뭡니까? 대체 이게 뭐냐고요? 그분은 우리 시어머니를 상대로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일이라 대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죠. 어째서 저희 어머니 명의가 여기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와, 이거 진짜 용이 주도하시네. 뭐? 우리 엄마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려? 감히? 이거 무효야. 당장 안 돌려주면요, 제가 소송해서 찾을 겁니다. 우리 엄마 재산을 그쪽이 뭔데 가져갑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모셨는데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렇게 가셔요? 오빠는 자격이 없지. 오빠가 아빠 재산 다 갖다 팔아먹었으면서 뭘 또 욕심을 내? 내 거예요, 내 거. 나한테 줘요. 나 진짜 속 터져서 못 살아. 알고 보니 당숙모님이 큰할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그 건물이 죽기 전 시어머님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된 거였어요. 시어머님은 끝까지 마다하셨지만 당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한테 남기는 거라고 밀어붙이신 거죠. 노인들이 자기들끼리 하기 어려우니 둘째 당숙네 도움을 받아 감쪽같이 명의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정을 하신 둘째 당숙네가 모든 걸 도맡아 처리를 끝내놓으셨더라고요. 아주 괘씸한 것들이라고 절대 그 녀석들 앞으로 남기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뒤늦게 유산 정리를 하던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집으로 쫓아온 겁니다. 그 사이 말없이 앉아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더니 뭔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시어머님 휴대전화로 찍은 당숙모님의 모습이었어요. 저희도 몰랐던 영상이었습니다. 홍민이, 홍철이, 홍옥이, 홍석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 고생 많았다. 나는 가끔 여름이면 너희 육형제가 개울가에서 옹기종기 모여 놀던 그때가 생각난다. 원래 살다 보면 고된 일도 있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있는 거다. 짐이 되어 미안했다. 나는 먼저 간 첫째와 둘째 놈 볼 생각에 마음이 편하구나. 다만 내가 너무 신세를 많이 져서 그냥 가기가 어려워서 보답을 했으니 내 뜻에 따라주면 좋겠다. 그 건물은 원래 내 것도 너희 것도 아니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내게 그것을 남긴 것은 날 주기 위함도 너희에게 남기기 위함도 아니었어. 죽기 전 이 신세를 갚을 길이 없어 편히 눈 감지 못할 나를 위해 너희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선물이지. 나는 먼 옛날 너희 육형제가 모여 즐겁게 웃던 그때의 기억만 가지고 가마. 자네는 부디 자식 눈치 보지도 말고 내가 준 선물 용돈이다 하고 쓰시게. 그리고 잘 가지고 있다가 훗날에 귀한 며느리 주시게. 당숙모님의 목소리가 흐르는 동안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이미 끝나 당숙모님은 검은 화면 속으로 사라졌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당숙모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그 재산에 대한 욕심이 그걸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행여나 문제 생길 것을 염려해 그것도 둘째 당숙네가 그렇게 찍어두라고 해서 찍어두신 거더라고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저들도 할 말이 없는지 눈물 콧물을 그렇게 훔치다가 가버렸습니다. 언젠가 꽃구경을 갔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당숙모님이 꽃밭에 있으니 무엇이 꽃인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에 당숙모님 수줍게 웃으시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난 너를 보느라 꽃구경을 못했다고요. 봄이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에도 생각나겠죠.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닌데 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당숙모님이 오래도록 그리울 것 같습니다. 너는 참 귀했다던 그 말을 기억에 뒀다가 훗날 다시 만나게 되거든 저도 말씀드리려고요. 당숙모님 저에게 참 귀한 분이셨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